여러분, 태양이 가장 내리쬐는 날, 바람이 가장 힘차게 부는 그날,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전기를 버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5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량은 약 164.4기가와트로 지난해의 12배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는 약 4만 가구가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을 그대로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태양광과 풍력, 심지어 원전까지 출력을 낮추는 일,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전력계통의 딜레마, 출력 제어입니다. 출력 제어란 전력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발전 가능한 재생에너지 원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출력을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설치한 재생에너지원인데 오히려 전력망의 불안정 요소가 된 것이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봄, 가을철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의 양은 적지만 날씨가 화창해 그보다 많은 재생에너지가 발전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기를 보내는 길인 송전선로가 좁아 전기의 흐름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현재 출력 제어 조건부 접속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송전선로에 접속을 허용하되 출력 제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치인데요. 하지만 발전 사업자들이 이 제도에 참여하여 출력을 제어하더라도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지 못해 참여 요인이 낮은 제도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남는 재생에너지를 받아줄 장치가 없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어쨌든 남는 전기가 있을 때 다른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거나 저장하는 기술인 PTX 운영 기술이 필요한데 아직 우리나라는 운영 기술이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아 근본적인 출력 제어 완화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즉, 출력 제어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출력 제어 근본적인 해결 완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3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원인별 차등 보상 제도입니다. 차등 보상 제도란 출력 제어 원인에 따라 보상 수준을 달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력의 수요가 단순히 감소하여 제어 명령이 일어났을 때는 보상이 없고 송전선로가 혼잡하거나 운영자의 관리 미숙으로 인한 출력 제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손실의 최대 95%를 전력 판매 단가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독일의 리디스패치 2.0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요. 시행 2년 만에 출력 제어량이 약 30% 이상 감소하는 것을 보아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를 만약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보상이 더 이상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신뢰의 투자로 전환하는 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 방안으로 예측, 제어, 정산의 일원화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예측하는 제도와 정산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상 정산의 불투명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는 재생에너지를 예측, 그리고 출력 제어를 명령, 보상을 산정하는 3개의 제도가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통합 플랫폼을 재생에너지와 네트워킹이 결합된 의미의 리뉴넷 플러스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 리뉴넷 플러스에서는 발전자 사업자들이 실시간으로 언제, 왜, 어떻게 출력 제어가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한 시스템 또한 덴마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출력 제어 명령을 이 통합 플랫폼으로 내리면 발전 사업자들이 이 제어 명령을 얼마의 보상으로 수행하고 싶다는 공개 경쟁을 시작하고 가장 효율적인 조건을 내건 사업자에게 즉시 제어 명령이 내려지고 보상을 주어줍니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통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PTX 운영 기술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 시스템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 대응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갑작스럽게 변동하는 재생에너지를 배터리 저장 장치, 즉 ESS가 흡수하면서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성을 완화하고 계통의 주파수 안정에 기여합니다. 하루나 일주일 단위의 중기 변동에는
수선의 시스템과 같은 에너지 전환 장치가 담당하여 남은 전기를 수소와 같은 다른 에너지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한 뒤에 전기가 다시 필요한 시간대에 꺼내 쓰면서 전기를 재생산합니다. 마지막으로 년 단위나 계절당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소 파이프라인이나 연료전지, 터빈과 같은 장치들이 담당하는데요. 산업단지나 발전소로 저장된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장기적인 에너지 불균형을 맞춰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다층적으로 운영되는 P2X 에너지 운영 기술은 날씨나 시간대에 따라 변화하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면서 출력 제어를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첫째, 차등별 보상 제도를 통해서 공정성을 세우고, 둘째, 예측, 제어, 정산의 일원화로 신뢰를 세우며, 셋째, P2X 운영 기술을 통해 유연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 세 축이 맞물릴 때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제한하는 나라에서 완성하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를 버리지 않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전기의 미래가 아닐까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AI 혁명 시대 원전과 신재생의 최적 에너지 믹스 전략에 대해 발표하게 된 구자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 AI 시대의 초입에 달고 있습니다. 2022년 챗GPT의 등장으로 AI는 현재 사회 시스템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부 또한 이에 발맞추어 AI 3대 강국의 목표를 제시하며 AI 중심의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동시에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력 수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기 먹는 하마, 이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AI 산업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AI로 인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6년 안에 2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IEA는 2030년 전력 수요를 945테라와트시로 예측하였고, 이 수치는 대한민국이 1년 반 동안 쓰는 전기량과 맞먹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의 발전량 비중을 도합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는 각각 경직성과 간헐성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유연한 출력 조정이 어렵고 신재생 에너지는 일정한 생산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오픈AI와의 협력으로 전남 포항에 데이터 센터를 신규 유치하였습니다. 폭발적 전력 수요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를 무탄소 에너지 믹스를 유지하며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전략 설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무탄소 에너지 믹스를 유지하면서도 AI의 폭발적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 3대 혁신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 제도를 혁신하여 CFE 플러스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CFE 플러스 계약 모델은 데이터 센터가 발전소와 CFE, 즉 무탄소 계약을 체결할 때 유연성 자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전력망 안정화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은 한전의 단일 전력망이라는 특수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믹스가 그대로 반영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직성과 간헐성 때문에 전력망은 몹시 불안정해집니다. 이는 단일 전력망인 대한민국에는 심각한 개통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CFE 플러스 모델을 통해 데이터 센터가 ESS, 양수 발전 등의 유연성 자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면 전력망의 안정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산업 발전과 개통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급 인프라를 혁신하여 차세대 원자력인 SMR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력망의 안정성은 유연성의 핵심인데요. 기존의 천연가스 발전을 주로 전력망의 유연성으로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 목표에 따라 그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이 상황에서 유연성 확보는 기존 원전의 출력 조절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무탄소 에너지 믹스에서는 원자력이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원전에서 유연성이 개선된 SMR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SMR은 전력 수요 변동에 따라 모듈 수를 변화시킬 수 있어 유연함이 향상됩니다. SMR을 통해 원자력이 유연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출 때 비로소 원자력과 신재생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전력망이 실현될 것입니다. 셋째, 수요 인프라를 혁신하여 데이터 센터를 능동적 자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전기 먹는 하마가 아니라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스마트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두 가지 컴퓨터 공학 기술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CDR, 연산 수요 반응입니다. AI 모델 학습이나 인코딩 등 긴급하지 않은 대규모 연산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지역과 시간대로 자동 이동시킵니다. 구글의 탄소 인텔리전트 플랫폼이 대표적입니다. 이 플랫폼은 5분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지역별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분석하여 그에 따라 연산을 배정합니다. 한국에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은 현재 전력 계통이 매우 혼잡한 반면 영남권과 호남권은 강한 햇빛과 바람으로 전력 공급이 최대치에 이르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수도권 데이터 센터에서 긴급하지 않은 대규모 작업이 시작되면 이 작업을 영남권과 호남권의 데이터 센터에서 분산시켜서 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전력망 부담은 줄이고 버려질 뻔했던 남부지방의 재생에너지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데이터 센터의 지능화로 극복하는 해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SDP, 소프트웨어 정의 전력입니다. 전력 인프라는 하드웨어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SDP는 디지털 트윈과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통해 최적화하는 방식입니다. 실내로 구글의 딥마인드는 SDP로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에너지 효율을 40% 이상 개선한 바 있습니다. SDP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고질적 문제점인 둔켈 플라우테, 햇빛과 바람이 동시에 멈추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이 0에 수렴하더라도 SDP는 전력 미세 조절과 효율 모드를 통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를 동적으로 절감합니다. 이는 대규모 전력 수요에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대 혁신 전략은 전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선행 과제가 존재합니다. CFE 모델 도입을 위해 전력시장의 계약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SMR 도입 시의 안전검증, 주민 수용성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지능화를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에 대한 국가적 투자도 필요합니다. 또한 세간에 있는 원자력과 신재생을 대립구도로 보는 시각을 상호보완적 관계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세 가지 혁신 전략과 말씀드린 선행 과제의 단계적 해결을 통해 대한민국은 원자력과 신재생의 무탄소 에너지 믹스를 유지하며 AI 혁명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기에너지의 92.8%가 해외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92.8%라는 수치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의 얇은 유리 지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독일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치솟았고 일부 공장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는 에너지 독립도가 낮은 국가가 겪어야 할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일부 해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떠한 전력 정책으로 방향을 가느냐가 가계 경제, 나아가 국가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수요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8년까지 우리나라 전력 소요는 약 30% 증가할 전망이며 산업통상부에서도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세 가지 과제가 주어졌는데요. 첫째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고
둘째는 탄소 중립이라는 국내외적으로 중시되는 이 가치 목표를 실현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력 정책 등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력 정책의 방향을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제언하고자 합니다. 안정, 안보, 그리고 지속 가능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각각의 자원에 맞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력 부문과 관련해서는 안정입니다. 원자력은 강력한 전원을 공급을 제공을 하지만 항상 위험성과 사용 후 핵연료 관리에 대해서는 국민의 걱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시간으로 원전 운영 정보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과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국민이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공공기관 경영 공시처럼 그렇게 안내하고 통계하는 측면을 떠나서 국민이 쉽게 다가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서 기존 원전과 달리 SMR을 산업단지 맞춤형 전원으로 육성시켜야 할 것입니다. 기존 원전이 대규모 고속도로라면 SMR은 동네마다 있는 중소도로라고 비유하고 싶은데요. SMR을 통해서 분산 설치가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줄어들고 다중안전장치로 어떠한 위험을 조금 줄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SMR을 산업단지 반도체 클러스터나 AI 센터와 같은 곳에 주변에 설치하여서 송전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LNG 천연가스에 대한 것은 바로 안보입니다. LNG 천연가스는 수요 대응이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국제사회의 변동에 따라서 가계 경제에 미칠 영향 또한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LNG를 어떠한 한 나라의 외줄타기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입선을 미국, 호주, 카타르 등으로 다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러한 의존도를 조금 더 줄일 수 있고 공급에 대한 위험성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LNG에 관련해서 저장 비축 용량 확충도 필수적입니다. 국내 9일분 재고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 일본을 참고하여서 15일 이상 이를 비축할 수 있는 용량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LNG 발전소를 수소 암모니아 혼소 발전소로 개조하는 노력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한데요. 이미 작년에 한국 중부 발전에서 이러한 개소 실증에도 성공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러한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도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는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지속 가능인데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과연 이것이 간헐성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지거나 바람이 멈추거나 하면 전력에 대한 출력이 저하될 수 있는 숙제를 안고 있는데 이러한 간헐성이라는 숙제, 또 과연 이 재생에너지로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인가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 신뢰도 확보가 문제입니다. 먼저 간헐성이라는 숙제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투자와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요. 우리나라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처럼 10기가와트 이상의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여 이 저장 장치 확충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해서도 한전에서도 BPP 스마트 그리드 실증 사업을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체감을 할 수 있는 국민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햇빛연금처럼 발전 사업에 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의 구조가 직접적으로 배분되는 구조를 체감을 한다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이 전력 공급을 통해서 나의 수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험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듯 대한민국 전력 정책의 방향을 크게 세 가지, 안정, 안보, 지속 가능으로 각각의 자원과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좋은 정책들이 있겠지만 이 방향으로 더 나아갈 때 에너지 독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SMR이라는 신성장 동력을 활용해서 더 많은 나라에게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에너지 선도 국가로 나아가길 기대하며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 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후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화석 연료는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인버터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기존 동기발전기처럼 개통관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관성이란 전력망에서 갑작스러운 외란이 발생했을 때 주파수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해주는 완충장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면 관성은 줄어들기 때문에 주파수 하락 속도가 빨라져 기존의 자원만으로는 안정적인 개통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2025년 봄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개통 관성이 낮은 상태에서 주요 발전 설비 정지와 송전망 제약 등이 겹쳐 주파수가 급격히 흔들리고 결국 대규모 정전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낮은 개통 관성이 불안정성을 키운 가운데 전압 조정 한계와 개통 연계 제약 등 복합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위험이 현실화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가상 관성입니다. 가상 관성은 인버터 기반 설비나 ESS가 순간적으로 전력을 흡수하거나 공급하여 기존 실제 동기발전기처럼 관성을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는 계통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버터 기반 재생에너지를 운영하는 대다수의 사업자들은 아직 이러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가상관성 기능을 도입하려면 인버터의 제로직 보강, 보호장치 개선 등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와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현재 개통 연계 기준에는 가상관성 제공 의무나 보상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이를 도입할 요인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해 이를 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보조 서비스 시장을 통해 안정성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고 또 보상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특정 지역에 필요한 최소 관성량을 설정하고 이를 계약으로 구매하여 가상관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고, 영국과 독일도 가상관성을 포함한 관성 서비스를 입찰과 경쟁 방식으로 조달하는 시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가상관성을 제도와 시장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개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가상관성 공급으로 개통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제도화한 가상관성 공급 의무화 제도 및 가상관성 인증서 거래 시장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가상관성 공급 의무화 제도는 인버터 기반 발전 설비를 통해 전력을 개통해 공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관성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접 이행 방식으로 가상관성 제공이 가능한 인버터 또는 ESS 설비를 통해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가상관성 인증서를 직접 발급받는 것. 둘째, 시장 기반 간접 이행 방식으로 타 사업자가 발급받은 인증서를 시장에서 거래해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제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매월 사업자별로 의무량이 부과되고 운영 실적에 따라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여기서 남는 인증서는 시장에서 판매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부족한 양은 시장에서 구매하여 의무를 채울 수 있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등의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인증서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발급됩니다. 첫째, 설비의 기본적인 성능입니다. 설비의 전격 용량과 함께 전격 출력으로 몇 초 동안 관성을 공급했는지, 즉 가상관성 상수를 반영합니다. 둘째, 실제 운영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가상관성을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한 비율인 가용률과 실제 설비의 가동 정도를 나타내는 설비 이용률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개통이 불안정한 피크 시간대나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설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렇게 발급된 가상관성 인증서는 실제 발전량과 설비 이용률을 기반으로 산정된 의무량과 맞추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발전원별 특성과 실제 운영 실적에 비례하여 사회적 책임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효과는 어떠할까요? 실제 3메가와트 태양광 데이터 기준으로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 VIC 거래 시장이 도입되면 기존 REC나 S&P 수익 대비 약 30% 이상 수익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경제적 유의는 사업자들이 가상관성 제공 기술에 투자할 충분한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술적으로 전력망의 체질이 강화됩니다. 가상관성은 외람 발생 시 주파수의 급격한 변동을 빠르게 억제하여 전력 품질 및 신뢰도를 향상시킵니다. 둘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한 단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통 불안정성 문제를 보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전력 비즈니스 생태계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VIC가 시장 상품으로 거래되면 사업자에게 추가 수입원이 생기고 관련 기술 투자가 촉진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가상관성 공급 의무화 제도 및 가상관성 인증서 거래 시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발생하는 개통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퀴에 구멍이 난 차로 운전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억지로 엑셀을 밟아봤자 덜컹거리며 사고만 나고 결국 도로 한복판에 멈춰서고 말 것입니다. 전력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과도하게 키우거나 방치하게 된다면 겉으로는 잘 굴러가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멈추게 됩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에너지 자동차의 네 바퀴를 스마트 그리드, ESS, SMR, 신재생 에너지로 비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갈 수 있는 전력 정책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자동차의 첫 번째 바퀴는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입혀서 전기의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맞춰주는 전력망입니다. 스마트 그리드가 있어야 정전 위험을 줄이고 같은 설비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퀴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ESS는 전기가 남을 때는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다시 꺼내 쓰는 대형 배터리입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해 재생단지 옆에 개통안정용 ESS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기술 측면에서는 열적 안정성이 높은 LFP 배터리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이를 관리하는 BMS, 전력 변환 장치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퀴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SMR은 규모는 작지만 안정성을 높이고 표준화, 모듈화를 통해 건설 기간과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무탄소 기저 전원입니다. 우리나라는 ISMR 개발과 표준 설계 인허가를 추진하며 국내 도입과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퀴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발전 과정에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4년 처음 10%를 살짝 넘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세계 평균이 약 30%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스마트 그리드, ESS, SMR, 신재생 에너지 네 바퀴가 함께 굴러가게 만드는 정책 방향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연성 자원을 정식 시장 참여자로 만드는 제도 고도화입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를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ESS, 수요 반응, VPP 같은 유연성 자원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수요 자원 시장과 보조 서비스 제도가 있고 제주 실시간 시장과 ESS, VPP 실증 사업도 시작되면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자원들이 전력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기 어렵고 그 결과 투자를 충분히 늘리지 못한 채 여전히 대형 발전기 위주로 공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VDER 제도를 통해 태양광, 저장장치, 가상발전소가 언제, 어느 위치에서 얼마나 개통에 도움을 줬는지에 따라 밸류 스택이라는 구조로 보상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연성 자원에 명확한 가격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부여하는 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연성 자원이 시장에서 정식 플레이어로 자리 잡게 되면 값싼 발전량 경쟁을 넘어서 개통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자원에 투자가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스마트 그리드, ESS, SMR, 신재생 에너지까지 각자 역할에 맞게 성장하는 균형 잡힌 전력 시스템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이 네 가지 바퀴를 기획 단계부터 균형 설계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어디에 무엇과 함께 짓느냐가 더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옆에는 현장 ESS를, 전력망에는 스마트 그리드를 함께 배치해야 합니다. 특히 전력 수요가 막대한 대형 산업단지에는 SMR과 신재생 발전을 동반 배치하고 피크 때는 ESS가 받쳐주는 통합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미국은 SMR의 ESS 기능을 통합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산업단지 내에 SMR과 풍력발전을 묶어 배치하는 클러스터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따로, 송전망 따로 짓는 방식으로는 지금의 전력망 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균형 설계를 하게 된다면 송전 제약을 풀고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발전, 송전, 저장을 한 묶음으로 설계하고 지역과의 이익 공유 구조를 제시한다면 지역 주민 갈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런 전력 정책은 정부와 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이 우리 경제와 안보에 더 나은 길인지를 한 번씩만 생각해 보는 것. 그 관심이 대한민국 전력 정책의 품질을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스마트 그리드, ESS, SMR, 신재생 에너지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시장, 입지, 디지털 운영 위에서 균형 있게 키우는 전력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통합 설계 정책 위에 국민의 관심과 신뢰가 더해질 때 대한민국 에너지 자동차는 더 멀리, 더 안전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ESS란 생산된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시기에 꺼내어 쓸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배터리를 넘어 정렬 수요가 급증할 때 공급하여 개통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ESS를 전력망에 적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종적으로 ESS를 기반으로 한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을 본 발표를 통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기존의 중앙 집중선 전력망과 다르게 ESS를 지역 단위로 분산적 배치하여 전력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ESS 기반 분산형 전력망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허브입니다. 허브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를 연결해주는 중심축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허브가 여러 요소를 연결하는 것처럼 ESS 기반 분산형 전력망 역시 재생에너지, 지역 경제,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하나로 연결하는 전력 인프라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재생에너지와 연결입니다. 최근 전력 개통에서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재생에너지원의 특성상 출력이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SS는 남는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 수급이 부족할 때 공급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끔 합니다. 나아가 ESS가 재생에너지에 위치한 각 지역에 분산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라면 재생에너지원에 의해 전력이 생산되는 그 현장에서 바로 저장과 소비가 가능하게 되어 송전 부담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개통에서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이 높아지게 되며 이는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에도 한 발짝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사회와의 연결입니다. ESS가 지역 단위에 분산적으로 설치되게 되면 각 지역은 단순히 전력을 외부에서 공급받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스스로 전력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됩니다. 이는 각 지역의 전력 자금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전력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ESS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각 지역에서 관련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운영에 필요한 최적화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에 있어 지역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과 협업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 주민이 직접 ESS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주민과의 실질적인 상생 또한 가능해지게 됩니다. 더하여 생산된 지역에서 전력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송배전망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 또한 의미합니다. 미란 송전탄 사건으로부터 10년도 넘게 지난 오늘이지만 송배전망 설치에 있어 지역 주민과의 충돌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ESS는 발전과 소비 간의 시간적, 공간적 격차를 줄여 원거리 송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송배전망 확충 과정에서 불거지는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너지 안보와의 연결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에너지 안보란 한 국가가 경제적이면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증가하는 사회 경제 및 군사적 필요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공급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겪으며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4월 스페인에서 일어난 대규모 정전 사태를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스페인 당국이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던 이번 스페인 정전에서 볼 수 있듯이 전력망을 한번 붕괴하게 되면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안정성 및 회복력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페인의 사례와 같은 대규모 정전이나 사이버 어택, 천재지변 등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ESS는 독립적인 전력 공급원 역할을 해주어 국가 전체 전력망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 붕괴 또는 마비되더라도 다른 지역의 ESS가 신속하게 대응하여 필수 전력이 유지될 수 있는 강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제는 우리나라 전력 개통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여 국가 에너지 안보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만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ESS는 저장 용량, 수명 등에서 여전히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R&D 투자를 확대하여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통 안정을 위한 제어 기술, 대규모 ESS를 전력망에 최적화해 연계할 수 있는 알고리즘 연구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ESS의 표준화 및 안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가 실제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각 지역에서 정부, 기업, 그리고 지역 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ESS의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과 함께 지역 사회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ESS 기반 분산형 전력망이 단순한 전력 설비를 넘어 지역 발전과 상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ESS 기반 분산형 전력망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지역 사회의 자립과 상생을 촉진하며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전력 인프라의 새로운 허브입니다. 이는 현재의 중앙 집중식 전력망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에너지 자원과 사회적 가치를 하나로 연결하는 하나의 교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적 발전과 정책적 뒷받침 그리고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함께 어우러질 때 허브로서의 ESS 기반 분산형 전력망은 대한민국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로 이끌어 나가는 핵심 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I 산업 성장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첨단 산업 국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발전 설비는 약 120기가와트 증가하고 신재생 설비는 2.2배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부분 발전소는 해안가에 편중되어 있으며 변동성이 큰 신재생 설비 확대로 인하여 송전망은 2038년까지 171.9% 증가한 무려 약 6만여 서킷킬로미터를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획된 송전소로 31곳 중 26곳은 이미 지연이 됐으며 최근 3년간 확충률은 고작 3%에 불과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주민 반발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였죠. 그렇다면 이렇게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규모 정전, 신규 발전 설비 미가동으로 인해 연간 수천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전은 73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부채가 205조 원을 넘어서 205조 원을 넘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송전망을 확충해야 하는데 돈도 방법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고자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 선형 인프라 통합기구 구축입니다. 지금도 도로공사가 끝나고 전력공사가 시작되고 또 통신공사로 이어집니다. 반복해서 땅을 파헤치며 주민 갈등, 인허가, 환경 문제가 끝없이 반복됩니다. 이제 이 방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 직속 선형사업 추진부 신설을 제안함으로써 전력, 통신, 상수도, 가스, 터널, 교량 등 국가의 모든 선형 인프라를 하나의 통합된 관리하는 한 곳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전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부터 시공까지 수많은 절차가 사라져 낭비되는 요소를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그 효과는 해외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는 넥스트젠 하이웨이스 사업을 통해 기존 도로 양옆에 송전망을 구축하여 공간과 비용,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일본은 대심도법을 제정하여 도심 지하 공간에 핵심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와 철도 양옆 5에서 30m 구간은 이미 법령으로 공공보호구역입니다. 이 구역에 송전망을 배치한다면 토지 보상 문제 없이 민원 없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대심도입니다. 대심도란 지하 40m 이상의 깊고 안정적인 안반지대를 뜻하며 여기에는 주민 민원, 토지 보상, 환경 문제가 거의 적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공사 기간은 연 단위로 깁니다. 하지만 향후 유지 관리가 편리하다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미국 아이오와주는 기존 철도 선로를 따라 지하 공간에 송전망을 구축했고 일본은 대심도법으로 제도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형 인프라 통합개발특별법을 제정해 모든 선형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계획 및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2019년 국토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편익 비용만 1조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현실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전은 이미 대심도 구간에 전력구 방식으로 송전망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구에 전력뿐만 아니라 모든 선형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배치한다면 인허가 절차부터 향후 유지 관리까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을 국토부 인프라 디지털 플랫폼에 통합하여 연결한다면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 시스템은 우리의 새로운 해외 수출 상품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간 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전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송전망 확충에 공공 재원을 조달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부의 성공 모델인 도로공사 방식을 송보회전에 적용하여 세 가지 시행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대형 민자 사업 BTL 방식입니다. 민간이 송전망을 건설하고 일정 기간 공공에 임대합니다. 공공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은 공공으로 이전됩니다. 민간은 안정적인 수익을, 공공은 초기 재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익형 민자 사업 BTO입니다. 민간이 송전망을 건설 후 일정 기간 운영하며 사용료를 직접 부과합니다. 물론 요금이 급등할 수도 있고 수익률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요금 체계는 산자부나 정기심의위원회에서 협력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인프라 개발 사업인 PPP 방식입니다.
건설, 엔지니어링, 운영, 투자사 등으로 구성된 모든 컨소시엄이 선형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대심도 터널에 하나의 전력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상수도, 통신망을 함께 구축하고 물류창고 및 데이터 센터를 함께 운영하여 연계한다면 향후 기본적인 요금 수익 외에도 부대 수익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상품을 해외에 수출한다면 기술 이전율과 컨설팅 수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위험은 있습니다. 통합기구는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과 정치적 변화 리스크가 있고, 민간 투자는 수익률 악화로 인한 악재가 있으며 또 민영화 오해로 주민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제도로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정, 민간 투자 수익률 보장 체계 마련, 지속적인 소통 강화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결국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목이 계속 막혀서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LNP와 FPI 연계에 따른 효율적 전력망 투자 전략과 수용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언하게 된 발언자 김현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의 전력 계통은 오랫동안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북상 조류형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발전소는 전남, 경남 등 비수도권에 몰려 있고, 수도권은 전체 전력 소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었지만 풍력과 태양광은 대부분 입지 여건이 좋은 전남, 제주, 경상, 강원 등에 위치해 있고, 수요는 수도권에, 발전은 지방에 있는 구조적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송전망 용량 부족과 출력 제한 현상이 발생하며 구조적 문제는 더욱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송전망 용량이 부족한 것이니 송전망을 더 늘리면 됩니다. 하지만 송전망을 건설하는데 평균 10년 이상 걸리고, 또한 수요 변화와 재생에너지 입지는 빠르게 변하는데 송전 인프라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단순히 많이 짓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은 구간에 필요한 시점에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적 선택과 그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주목할 수 있는 것이 LNP입니다. LNP란 에너지 한계 비용의 송전 혼잡과 전력 손실을 반영하여 지역별 전력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혼잡이 많은 지역은 가격이 높게 형성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단일 도매 가격인 S&P를 적용하여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정산 단가로 전력을 판매합니다. 이런 동일한 가격 체계는 송전 혼잡을 반영하지 않아 송전 혼잡 비용을 무시하고, 또한 발전 입지 신호를 왜곡하기에 정부는 이 혼잡을 가격에 포함하여 지역별 가격 신호를 제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LNP 도입 시 지역별로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 가격 왜곡 해소, 혼잡 관리 비용 축소, 수요 발전 입지 유도 등 여러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 저는 이 LNP를 단지 가격 제도로만 보지 않고 혼잡 수준을 정량화하여 투자 필요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LNP는 병목 구간을 특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시장 데이터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 투자 우선순위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중요한 신호값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제적 송전망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LNP만 도입한다고 해서 이런 효과들 제대로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조사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LNP는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발전 입지, 망 투자를 유도하는 행동 신호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첫째, 유틸리티는 혼잡 수입만으로 송전망 투자에 필요한 막대한 고정비 회수가 어렵습니다. 둘째, 송전망이 확충되면 지역 간 LNP가 수렴해 입지 신호가 약화되며
비용 유발자 부담 원칙과 실제 요금 부담이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셋째, LNP는 현재 제약만 반영하기 때문에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 같은 미래 대규모 수요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LNP는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요인을 발전사나 한전에게 제공하기는 불안전해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LNP와 FIP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FIP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정부가 시장 가격에 일정 프리미엄을 더해주는 방식의 보조금 제도로 가격 변동이 큰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투자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LNP가 높은 지역의 발전들이 들어와 혼잡이 해소되면 LNP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발전사들의 수입은 장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텐데 이때 FIP를 이용해 LNP 데이터를 기반으로 FIP를 지역별, 기간별, 차등 적용한다면 단기적으로는 LNP가 제공하는 가격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FIP가 투자 안정성을 보완하여 산업 입지 결정과 전력망 확충이 동시에 조율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정책은 각 국가의 시장 성숙도, 정책 목표, 전력 계획동 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수단을 선택합니다. 예컨대 FIT, CFD, FIP 등의 제도는 각기 다른 시장 환경에 다른 목표로 적용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에서 효과적이다고 해서 모든 국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국은 RPS 제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왔지만 다른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한국은 더 이상 초기 시장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 참여가 가능하며 시장 가격과 연동되는 FIP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LNP와 FIP가 결합된 구조는 LNP를 통해 각 지역의 혼잡 수준을 수치로 볼 수 있고 산업 입지나 허가 심사 시 개통 여유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전은 이를 기반으로 수도권과 주요 산업벨트의 송전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정부는 FIP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 입지와 전력망 투자가 동시에 조율되는 구조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송전망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주민 수용성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송전망 건설을 경관 훼손과 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식하며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 보상금이 아니라 이 공유형 모델, 지역 전기요금 감면, 산업 산단 단지 유치 등을 통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됩니다. 또한 LNP 데이터를 기반으로 왜 이 지역에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득력은 훨씬 더 강화될 것입니다. 송전망을 단순히 많이 짓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언제, 왜 짓는가를 데이터로 결정해야 됩니다. LNP와 FIP의 결합은 단순한 가격 체계가 아니라 국가 전력망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투자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의 심장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향하는 전력 공급이 지연되어 경제의 성장 동력이 멈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는 하남 변전소 사태와 밀양 송전탑 갈등과 같은 사건에서 보았듯이 이미 전력망 건설을 둘러싼 오랜 어려움으로 현실이 되어버린 우리의 문제입니다. 수도권은 전력이 부족하고 지방에서는 남는 전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오늘 달리는 전력망 화물철도 ESS를 제안드립니다. 화물철도 ESS는 말 그대로 화물철도와 ESS를 합친 것입니다. 발전소에서 과잉 생산된 전력을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저장하여 이를 열차에 실어 전력이 필요한 곳까지 운송하는 새로운 개념의 이동형 전력망입니다. 이는 꿈이 아닙니다. 공상이 아닙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선트레인은 잉여 태양광 에너지를 배터리 열차에 담아 수백 킬로 떨어진 곳으로 운송하는 프로젝트를 실현, 실증, 구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달리는 전력망이 실현 가능한 기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저는 전력 개통이 가장 심각한 문제 지역인 호남권에 주목하였습니다. 전력 거래소 공식 통계에 따르면 호남권은 우리나라 전체 태양광 발전 설비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그리고 가장 많이 생산하는 최대 설치지이자 생산지이지만 생산된 전기를 실어보낼 송전망이 부족해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3년도 제주도에서는 1년 동안 181회에 달하는 출력 제어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장 햇빛이 밝은 날에 발전소를 꺼야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송전망 부족으로 벌어지는 전기의 가치는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고스란히 국가의 부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버려지는 전기를 화물철도 ESS에 담아 새로운 가치로 만드는 것이 제 아이디어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보다 열적 안정성, 경제성이 뛰어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이용한 대용량 ESS를 화물칸에 탑재합니다. 두 번째,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과 서해선과 같은 철도를 활용합니다. 특히 호남선과 전라선 노선은 국내 최대의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밀집한 호남 지역을 직접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발전소 인근의 주요 철도 거점, 군산, 익산, 광양에서 막대한 잉여 신재생 에너지 전력을 ESS 열차에 담아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수도권과 산업 단지를 장항선과 서해선을 통하여 운송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세 가지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 가치입니다. 송전탑 건설로 인한 주민의 갈등과 관련 전자파 설비 민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적 대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안보적 가치입니다. 자연재해나 비상사태로 인한 특정 지역의 전력망이 정전되었거나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 ESS 열차를 긴급 투입하여 국가의 중요 시설, 기관 시설 같은 곳에 전력을 공급하는 움직이는 비상발전소로 활용할 수 있어 국가 에너지 안보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제적 가치입니다. 새로운 송전망을 건설하는 대신 이미 전국에 촘촘히 깔린, 그리고 앞으로 깔릴 새만금 인입철도, 성문 국가산업단지 철도와 같은 기존 철도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수조 원에 달하는 건설 예산과 그리고 수년에 걸릴 건설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버려지던 잉여 전력을 판매 가능한 자원으로 바꿀 수 있기에 새로운 부를 창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물론 대용량 ESS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관련 전력 변환 시설과 같은 그런 초기 투자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사회적 갈등 비용과 매년 버려지는 에너지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이는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는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력망 포화와 사회적 갈등이라는 딜레마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해법으로 미국의 선트레인을 사례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확인한 화물철도 ESS를 제안드렸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정부가 그리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땅에 묶인 전력망을 넘어 철도를 따라 힘차게 달리는 새로운 에너지 미래를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애써 만든 깨끗한 에너지가 버려지는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의 관점 개선 아이디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제주도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가 무려 181번이나 강제로 멈춰섰습니다. 이는 이틀에 한 번꼴로 우리가 애써 만든 깨끗한 에너지를 스스로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행히 올해 도입된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와 같은 정책적 노력 덕분에 최근 출력 제어 횟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우리 전력 시스템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전력망을 거대한 저울로 상상해 보십시오. 수요라는 한쪽 그릇에는 우리의 전력 사용량이, 반대쪽 공급이라는 접시에는 원자력과 화력이라는 무거운 추,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약돌이 놓여져 있습니다. 맑고 바람 좋은 날, 조약돌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저울은 공급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런데 무거운 추, 즉 기저발전기는 쉽게 덜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저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장 쉽게 뺄 수 있는 조약돌, 재생에너지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9년 영국에서는 변동성 관리 실패로 10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스페인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에 비해 전력망 투자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즉 문제는 재생에너지 자체가 아니라 유연하지 못한 전력망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공급 유연성에 집중해 왔습니다. 넘치는 전기를 거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는 댐에 가두어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ESS는 건설비가 수천억 원에 달하고 부지 확보도 어렵습니다. 전력망의 모든 문제를 ESS 하나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상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넘치는 전기를 저장하기 위해 더 큰 댐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수도꼭지를 현명하게 조절하는 방법, 바로 수요 유연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요 유연성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호주에서는 수천 가구의 태양광 설비와 배터리가 ICT 기술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가상 발전소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VPP란 이렇게 분산된 에너지 자원을 하나로 묶어 마치 거대한 중앙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저는 이 VPP 모델을 우리나라 주거 환경에 최적화한 V2G 스마트 아파트를 제안합니다. 호주와 같은 단독주택 환경과 달리 우리 국민들은 대다수가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주차장에는 수많은 자동차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중 멈춰있는 전기차들을 움직이지 않는 배터리 공장으로 보았습니다. 이 수많은 배터리들을 하나로 연결해 거대한 가상 발전소처럼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그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낮 시간에는 주차된 전기차들이 버려지는 전기를 담는 거대한 그물이 됩니다.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된 전력을 이용하여 주차된 전기차들을 저렴하게 충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저녁 시간에는 이것들이 전력망을 돕는 작은 발전소가 됩니다. 모두가 퇴근하고 전력 수요량이 증가하는 피크타임, 전기차들은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망에 다시 역송전하여 전력 부하를 안정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스마트폰 앱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입주민들은 앱을 통해 오늘 남는 전기로 500원을 벌었습니다와 같은 알림을 받으며 마치 환경과 수익을 동시에 잡는 게임처럼 즐겁게 참여하게 됩니다. 이 모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한전전력연구원은 전기차 10만 대가 V2G에 참여하면 원자력 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1기가와트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2030년까지 V2G가 전력 피크 부하를 최대 8%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는 7기가와트, 원자력 발전소 6기에서 7기 분량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비 전력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 센터 등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송전망 건설 지연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전력 안보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국내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자동차는 380억 원 규모의 국가 과제를 수행 중이며 하나큐셀은
제주도에서 VPP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이디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미래입니다. 제 아이디어의 효과는 국가, 산업, 국민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국가는 막대한 발전소와 ESS 건설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산업계는 V2G 플랫폼, 양방향 충전기, 그리고 데이터 비즈니스 등 새로운 에너지 경제 생태계를 창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은 전기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활용하며 단순 소비자를 넘어 에너지 시민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그리고 청중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울어진 전력망이라는 딜레마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은 더 많은 댐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수도꼭지를 열고 닫는 관점의 전환에 있습니다. 가장 익숙한 주거 공간인 아파트가 가장 스마트한 녹색 발전소로 다시 태어나는 미래, 여러분 이 위대한 전환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전기로 하여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시대의 전력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며 국가 경제와 안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전력망 건설에 대해서는 전국 곳곳 사회적 갈등으로 멈춰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걸려있는 현수막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345kV 고압 송전선로도 지역은 수도권의 전기 식민지가 아니다. 전기가 필요하면 기업이 내려오라 라고 아주 공격적인 단어로 반대를 말하고 있으며 전력망 건설 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매우 심화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은 일방적인 통보의 대상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왜 우리 동네여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얻지 못한다면 전력망 확충은 지연되고 국가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동의를 바탕으로 설계하는 사회적 합의 기반 전력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보상안을 개선하자는 차원이 아닌 전력망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주민들이 능동적인 설계자가 되어서 전력망 건설 과정을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 기반 전력망은 혜택을 설계하고 과정을 설계하고 신뢰와 투명성을 설계하는 4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잃을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동의를 설계해야 합니다. 사업 시작 전 주민들에게 다양한 상생 옵션들을 제시하고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서 우리 마을에 돌아올 혜택의 종류를 결정하게 합니다. 전기요금 할인, 또 마을의 신재생 에너지 설치와 같은 복지 혜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송전선로 하부 부지에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하면서 지역 개발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또 주거지 지중화와 같은 안전한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서 주민들이 직접적인 보상 체계를 그려냄으로써 전력망 사업을 우리의 사업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혜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다음으로는 노선과 조건에 대한 동의를 설계할 차례입니다. 정부가 2가지에서 3가지 대안 노선을 공개하면 각 후보 지역은 우리가 선택한 혜택에 더해서 이러한 조건이라면 사업을 수용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역경매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가장 반대가 적은 곳을 찾는 소극적 과정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룬 곳을 찾는 능동적인 과정이므로 과정 자체에 대한 동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에 대한 동의는 독립적인 제3의 중립기구 이 옴부즈만을 통해서 신뢰의 규칙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옴부즈만이라는 단어는 행정 위법을 감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의한 기준에 따라서 환경 데이터를 감시하고 또 정보를 공개하며 분쟁 발생 시 사전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고 구속력 있는 중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동의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정기신문을 통해서 모델의 표준 계약서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사업장의 약속 이행 지수를 분기별로 평가해 공시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감시자와 기록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 즉 투명성에 대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동의를 설계하는 모든 과정이 기존의 방식보다 초반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으로서는 먼저 모든 이해관계자의 100% 동의를 얻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작 전 주민 70% 이상 찬성과 같은 합의의 기준을 미리 설정하고 이 기준을 넘었을 때 사업을 진행한다는 사회적 약속을 설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직 법 제도적 기반이 미비합니다. 따라서 지역 한두 곳에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에 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합의 기반 전력망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예측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갈등 요소를 모두 해소했습니다. 따라서 사업 지연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성공적인 합의의 경험은 우리 사회의 신뢰 자본으로 축적될 것입니다. 이는 향후 다른 공공사업을 진행할 때 갈등이 발생하면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모델이 되어서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일방적인 결정의 시대를 끝내고 동의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함을 담대히 말하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70%로 확대. 이제는 탄소 중립 시대.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의 전력 산업 구조로 말입니다. 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고 각종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화석 연료는 중요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외부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기에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송배 전망 투자, ESS 확대 등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우리는 에너지 생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전력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재생 가능한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첫 번째 과제, 한전의 재정 건전성과 전력 산업 구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전력 시장, 즉 한전의 위기가 도래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전은 총구매 전력의 60% 이상을 석탄이나 천연가스와 같이 화석연료로 생산된 것을 구매하는데요. 이 화석연료의 가격은 2021년 40조 원대에서 2022년 68조 원대까지 급증했고 이후에도 연간 50에서 60조 원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전이 들여오는 도매 가격, 즉 S&P는 연료비의 변동분을 반영하지만 이를 소비자의 전기요금에 책정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겁니다. 즉 전력을 사들이는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소비자에게 받는 요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 이 차액은 한전이 모두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2021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이어진 역마진 구조로 한전은 누적 48조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나아가 한전이 6개의 발전 자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들어간 모든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인 총괄 원가 보상제도 때문에 같은 기간 한전의 부채는 60조 원에서 120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심지어 2028년이 되면 한전의 사채 발행이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죠. 탈한전 추세 역시 위기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기업들이 RE100 대응을 위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직접 PPA,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한전의 전력 마진이 2024년 9조 6천억 원에서 2030년 8조 원으로 줄어들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전의 재무적 위기는 국내 채권 시장의 교란, 그리고 대내외 신인도의 하락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에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기존의 전력 산업 구조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이 현재의 전력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과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제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6개의 발전 자회사를 하나의 한전발전본부로 통합하는 방안입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경쟁 도입을 위해 발전 부문을 6개의 자회사로 분할 구조 개편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비효율적인 경쟁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 또 중복된 비즈니스 모델로 인한 경영 효율성 저하 등 한전에 적지 않은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발전, 송전, 그리고 배전 기능이 한전 산하의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이 된다면 연료 구매와 유지 보수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 후에 성과 지표를 꾸준히 점검하고 성과 연동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면 관료화와 방만 문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국가 전력망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한다면 전력망의 안정성과 효율성까지 모두 갖춘 전력망의 관제탑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연료비 연동제를 실질화하는 방안입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정치적 이유로 인해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제도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전력안보위원회를 신설하여 요금 정책을 안보 사안으로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 부담을 고려해 국민 참여형 전력 요금제를 도입하고 고지서에 전력 안보 기여금 항목을 명시한다면 국민이 전력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전 자체 PPA 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을 확대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한전은 현재 엔터라는 에너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시장의 재생에너지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른 PPA 플랫폼과 더욱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해 결국 PPA도 한전을 거쳐야만 할 수 있도록 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엔터는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하고 제휴를 맺고 전력 사용량을 기반으로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에서 더 나아가 전기 사용 패턴을 분석해 생활 리듬을 추정하는 에너지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전기 사용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에너지 빈곤 가구를 파악해서 냉난방 취약 시기에 지원해주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탈한전 추세의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력 산업 구조가 개선되어 한전의 재생에너지 투자 재원이 보다 확보된다면 ESS나 SMR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전의 재정 건전성과 전력 산업 구조의 개편은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2050년 탄소 중립을 현실로 만들지 아니면 그저 선언에 그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곳곳에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에너지 유전이 숨어 있다면, 조금 낯설지만 저는 그런 유전이 이미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늘 외부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에너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다음 바로 데이터 센터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심장인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그리고 수많은 디지털 산업을 움직이는 새로운 심장입니다. 그러나 이 심장은 지나치게 뜨겁습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가 1년에 사용하는 전력은 이미 서울시 모든 가정이 사용하는 전력량을 넘어섰고 2029년이면 부산 전체 사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막대한 전력의 절반 가까이가 서버를 시키고 난 뒤
폐열이라는 이름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이 에너지의 절반을 정말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훌륭한 에너지를 다시 사용하지 못할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제안은 아주 단순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 열을 공급하는 새로운 에너지 파트너로서 전환하자. 버려졌던 폐열을 지역사회가 함께 사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 센터를 지역 거점 열 발전소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상황을 좀 더 그려보겠습니다. 지방에 자리한 한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열이 파이프라인을 타고 그 옆에 위치한 스마트팜에 온실로 전달됩니다. 한겨울 영하 15도, 그 온실 안에는 토마토와 딸기가 붉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또 남은 열은 인근 아파트, 주거단지로 보내져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데이터 센터는 폐열 판매를 할 수 있고 농가 주민들은 이러한 안정적인 열을 공급받습니다. 정말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정말 따뜻한 상생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상상일까요?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실현된 현실입니다. 덴마크 오덴세에서는 데이터 센터 폐열이 이미 1만 1천 가구의 난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당당한 에너지 파트너가 된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첫 발을 뗐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소양강댐의 수열 냉수와 데이터 센터 열을 연계하는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술도 가능하고 경제성도 검증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각과 실행력입니다. 이 모델이 자리를 잡으면 대한민국은 크게 세 가지 가치를 얻게 됩니다. 첫째, 새로운 에너지 시장이 열립니다. 데이터 센터는 폐열을 판매해 연간 수백억, 수천억 원의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에너지 기업으로 다시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재밌는 건데요. 에너지 안보와 식량 안보가 함께 강화됩니다. 전력망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고 스마트팜 난방이 되어 국가 식량 자급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님비가 아닌 난방, 일자리, 산업을 가져오는 핀피 시설로 자리 잡습니다. 데이터 센터, 스마트팜, 지역 산업이 따뜻하게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함께 계신 청중 여러분, 대한민국은 석유는 없지만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 인프라가 매일 이 순간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 그 잠재력, 폐열은 우리가 아직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새로운 에너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모델은 단순한 기술 활용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는 첨단 산업, 데이터 산업, AI 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략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뜨거운 심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더 강하게 할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따뜻한 온기는 지역사회를 데려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잠자는 에너지를 깨울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세대 에너지의 핵심이 될 SMR,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조선업. 이 두 산업이 만난다면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우리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받쳐줄
조선업 기반 KSMR 벨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8월 정부에서는 초혁신 경제 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는 기술 중심의 국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차세대 에너지 산업과 전력망 기술을 포함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SMR, 소형 모듈식 원자로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SMR은 기존의 독립적이었던 가압기, 증기발생기, 노심 등 핵심 장비들이 모두 원자로 안에 통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SMR은 크게 4가지의 강력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성입니다. SMR은 강제 대류용 대형 펌프가 없어도 노심 냉각이 가능하며 사고 위험이 큰 외부 냉각수 배관도 생략되어 있어 안전성이 대폭 증대되었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출력입니다.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큰 신재생 에너지의 출력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큰 장점입니다. 셋째, 이동 가능성입니다. 현장에서 대부분의 시설을 조립하고 건설해야 했던 기존 원전과는 다르게 SMR은 공장에서 제작한 뒤 선박 등으로 운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청정 수소 산업과의 접목 가능성입니다. SMR은 청정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미래 기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SMR의 잠재력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일례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수력 원자력이 미국 엑스에너지 그리고 빅테크인 아마존과 함께 SMR 상용화를 위한 500억 달러 규모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HD 현대, 한국전력기술 등 여러 기업과 기관에서 설계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미래에 더욱 유망해질 SMR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술을 우리나라의 산업적 지형에 맞게 정착시키고 또 특화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해본 플랜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조선업 기반 한국형 SMR 네트워크, 이른바 KSMR 벨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강력한 산업적 무기가 있죠. 바로 조선업입니다. 2024년에는 분기 기준으로 선박 수주 세계 1위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국내 조선 3사인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은 수주 잔량 기준 세계 1위에서 3위를 나란히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SMR은 공장에서 제작하고 운반하여 설치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운반선 제작에 특화된 탄탄한 조선산업 기반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울산, 거제, 목포로 이어지는 남동부 해안 지역에 세계적인 조선소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저는 이 조선 산업의 거점들을 SMR 생산과 운송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하나의 거대한 산업벨트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조선소 주변에서 SMR이 제작된다면 생산부터 운반까지 산업의 전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가 탄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작된 SMR을 선박으로 운반하여 설치한다면 수도권 부근 바다 위나 향후 건설될 데이터 센터 등 적재적소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국제적으로 SMR 산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된다면 해외로의 수출과 투자 유치 등 정말 무궁무진한 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도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KSMR 벨트의 잠재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SMR의 강력한 장점 중에 마지막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청정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GSE에서 발표한 시뮬레이터 모델에서는 원자로와 수소 생산 공정 간의 연력학과 상호작용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에 기반한다면 하루 최대 200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전기, 수소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이는 수소 경제 성장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탄소 중립을 향해 내딛는 큰 발돋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우리나라 미래의 동력원으로서 한국형 SMR 벨트를 제안해 보았는데요. SMR은 신재생 에너지의 불안정한 출력을 보완하고 기존 원자력 발전에 비해 압도적으로 안전한 내일의 든든한 에너지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SMR 산업을 이끌어 나갈 폭발적인 잠재력이 있습니다. 조선업 기반 한국형 SMR 벨트, 내일의 불을 밝히고 지구의 미래를 지킬 글로벌 청정 에너지 산업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기는 우리 산업과 일상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전력망은 그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하는 혈관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이 혈관 곳곳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절대 안 된다는 갈등, 내 머리 위 송전탑은 위험하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기공학도이자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이 막힌 혈관을 뚫고 갈등을 상생으로 바꿀 4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문제의 뿌리인 막연한 공포를 과학적 공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국민의 마음, 즉 수용성을 얻지 못하면 송전탑은 단 하나도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 근처에 고압 송전탑이 세워진다고 하면 전자파 걱정부터 되시죠?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고압 송전탑 아래의 전자파 수치 정확히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약 3.6mGauss 수준입니다. 반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 머리를 말리는 헤어드라이어는 약 70mGauss, 음식을 데우는 전자레인지는 순간적으로 100mGauss가 넘기도 합니다. 송전탑보다 내 손 안의 가전제품의 수십 배 더 높다는 이 명확한 과학적 사실을 단순히 홍보책자가 아니라 현장에 설치된 실시간 비교 체험존에서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막연한 공포가 비로소 이해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주민들을 단순한 보상 대상이 아닌 수익 파트너로 모실 것을 제안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피해 보상금은 금방 잊혀집니다. 대신 송전망을 사용하는 대기업들이 조성하는 기금으로 마을 태양광이나 ESS 사업을 시작하고 주민들이 여기에 직접 지분을 투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송전탑은 더 이상 혐오 시설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지속 가능한 연금 통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누구보다 송전 설비를 지키는 든든한 감시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이렇게 확보한 전력망 위에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봄, 가을철 날씨가 너무 좋아 태양광 발전이 넘쳐나면 개통 과부하를 막기 위해 애써 만든 전기를 강제로 멈추고 버리고 있습니다. 일명 출력 제어입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민 전력 다이어트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전기가 남아도는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을 하거나 공장 가동 시간을 옮기는 기업과 개인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행할 경우 전국에 보급된 수십만 대의 전기차를 단순히 서 있는 차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가상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남는 전기는 차에 담고 부족할 때 다시 꺼내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막대한 건설 비용 없이 개통 유연성을 확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원자력의 재탄생입니다. 원자력,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기술보다 중요한 병목은 바로 신뢰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SMR 혁신 규제 자유특구는 단순히 인허가를 빨리 내주는 곳이 아닙니다. 이 특구는 투명성을 실험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안전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드는 기술, 그것을 핵연료 관리 투명 디지털 트윈 시스템으로 구현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사용 후 핵연료가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전 과정을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합니다. 숨기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 국민은 비로소 원자력을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 원전에도 출력을 조절하는 유연운전 기술을 의무화하여 재생에너지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공생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새로운 시장의 창출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에너지 데이터는 그 자체로 엄청난 자산입니다. 저는 이 에너지 데이터를 개인의 자산으로 인정하는 에너지 마이 데이터를 제안합니다. 국민이 자신의 전력 소비 패턴 데이터를 제공하면 기업은 이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대가로 데이터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이 포인트로 전기요금을 낼 수도 있고 전기차 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전략인 주민 수익 공유와 결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민은 단순히 전기를 쓰고 요금만 내는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자신의 데이터로 수익을 창출하는 능동적인 에너지 생산자로 완벽하게 거듭나게 됩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중 여러분, 제가 오늘 제안한 4대 전략은 각각 떨어져 있는 파편이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첫째, 수익 공유와 투명성으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고, 둘째, 그 토대 위에 유연운전이라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셋째, 최종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이익을 얻는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입니다. 전기공학도로서 제가 꿈꾸는 미래는 명확합니다. 전력망이 더 이상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익을 나누는 지속 가능한 상생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갈등을 상생으로, 전력망을 미래로,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그 골든타임, 바로 지금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생에너지는 늘어나는데 전력은 흐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전력 수급 계획에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크게 늘려 무탄소 전원 비중을 70%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계획만 보면 앞으로 전기 걱정은 없겠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이 자주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그 전기를 실어 나르는 전력망이 막히면 탄소 중립 계획 속 숫자는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력망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 인프라의 문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준비됐지만 신뢰는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동해안의 발전원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동해안 수도권 HVDC 송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전선과 변전소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새 송전망이 제때 완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발전소는 완공됐지만 계획대로 전력을 보내지 못하고 기존 계통으로 돌아가 우회 송전을 하느라 매해 수천억 원의 손실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민과의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생기는 손실입니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전자파, 경관, 집값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전력망 정책은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집중했고 왜 누구와 함께 지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향한 전력 계획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 기술 계획만큼 중요한 신뢰 인프라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실내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지 제가 생각한 3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처음부터 설계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전력망 협의 플랫폼입니다. 지금까지 전력망은 전문가가 노선을 거의 다 정한 뒤 마지막에 주민 설명회를 열어 갈등이 생기곤 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의 출발점부터 한전, 지자체, 주민이 함께 화면을 보며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지도에 송전선로 후보 노선을 올려두고 인공지능 시뮬레이션으로 각 노선의 전자파, 소음, 경관 등의 영향을 색과 숫자로 보여줍니다. 주민은 이 데이터를 보며 이 구간은 괜찮다, 저 구간은 보상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등을 직접 선택하고 의견을 남깁니다. 주민이 나중에 통보받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에 참여할 때 전력망은 설득의 결과가 아니라 합의의 결과로 지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력망을 피해가 아니라 함께 나눈 이익으로 보는 이익공유형 전력복지펀드입니다. 지금까지 송전탑이나 변전소가 들어오는 지역은 대부분 위험과 피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저는 이 인식을 함께 이익을 나누는 지역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송전망 운영 수익의 일부를 전력복지펀드로 만들어 전기요금 일부를 깎고 지역 재생에너지와 충전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발전소 주변 지원이나 송변전 설비 전기요금 할인 같은 제도는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 전력망 전체를 보는 공통된 틀이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력망을 기준으로 하는 전국 표준형 전력복지펀드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송전소가 변전소가 지나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원칙으로 혜택을 적용하자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전선이 지나면 손해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정해진 투자와 혜택이 함께 온다고 느끼게 하는 장치입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습니다. 덴마크는 풍력 발전 지분의 일부를 인근 주민에게 개방해 우리 동네 풍력 발전기를 소음의 원인이 아니라 지역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내 제대와 이런 해외 사례를 결합해 전력망 단계에서의 이익 공유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설비의 이미지를 바꾸는 도시환경 디자인 공모제입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변전소는 높은 담벼락과 회색 건물입니다. 저는 변전소를 지역 일상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에너지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대학생과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해 담장과 방음벽의 외부를 지역 상징이 담긴 디자인으로 바꾸면 변전소는 회색 건물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닮은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부 고압 설비 구역은 철저히 차단하되 그 밖의 안전거리에는 완충 녹지를 두고 그 공간에 에너지 전시 체험존과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력 설비를 멀리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에너지 공간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공간이 바뀌면 시선도 바뀝니다. 전력 설비를 혐오 시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로 받아들이는 이 인식의 변화가 전력망 수용성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3가지 수용성 혁신이 이루어지면 경제, 사회, 기술, 안보 4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송전망 지원으로 발생하는 우회 성전과 보상 비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더 많이, 더 빨리 개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전력망의 갈등이 상징이 아니라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방향을 논의하는 상생의 플랫폼이 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HVDC, 스마트 그리드, 인공지능 개통 분석 같은 첨단 기술이 국민 참여 속에서 더 빠르게 현장에 적용됩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수용성이 높은 전력망이 재생에너지 시대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전력망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전력망은 단순히 철탑과 전선의 집합이 아니라 기술자의 땀, 지역 주민의 삶, 대한민국의 미래가 함께 흐르는 길입니다. 전선은 기술이 있지만 전력망은 신뢰가 있습니다. 국민이 함께 지는 전력망, 그 수용성 혁신이 재생에너지 시대의 대한민국의 진짜 경쟁력이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